한국 여권 뭐가 대단하다고. 같은 공항 같은 시간에 도착했는데 한국인은 3분 만에 통과하고 중국인은 30분이나 걸렸습니다. 무려 10배 차이. 한 중국인 유저가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올리자 순식간에 댓글창에 불이 붙었어요. 하지만 한국 여권의 진짜 위력을 알게 된 순간 모두가 말을 잃고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외이민입니다. 베이징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예요. 지난주 베를린 공항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국제학 수료회 참석차 베를린에 도착한 저는 입국 심사대 앞에서 긴 줄을 서게 됐어요. 중국 여권을 들고 서 있는데 바로 옆줄에서는 신기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양인들인데도 그들은 엄청나게 빨리 통과하고 있었거든요. 40분이 넘게 기다리면서 지켜보니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제 옆줄에 선 사람들은 평균 3분도 안 되어 입국 심사를 끝내고 사라졌습니다. 반면 제가 선 줄의 중국인, 인도인, 러시아인들은 모두 15분에서 30분씩 걸리고 있었죠. 호기심이 생긴 저는 빠른 줄에 선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여권을 보니 모두 같은 색깔이었어요. 진한 남색 표지에 금색 글씨, 바로 대한민국 여권이었습니다. 심사관들도 한국 여권을 받으면 몇 마디 간단한 대화만 나누고 바로 입국 도장을 찍어주더군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됐을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방문 목적이 뭡니까? 며칠 체류하나요? 호텔 예약 확인서 보여주세요. 돌아가는 항공편은 언제입니까? 질문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제 뒤에 선 한국인 가족은 벌써 면세점으로 향하고 있는 동안 저는 아직도 서류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입국 도장을 받고 나왔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같은 동양인인데,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왜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는 걸까요? 그때 독일 공항 직원이 동료와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한국 승객들은 정말 문제가 없어. 서류도 완벽하고 약속도 잘 지키고 트러블도 거의 없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신뢰의 차이구나. 20년간 이론으로만 배워온 여권 파워라는 개념을 몸으로 직접 체험한 순간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과연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신뢰를 얻게 된 걸까요? 그날 밤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 경험을 솔직하게 올렸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호텔방에서 저는 바로 인터넷을 켰습니다. 웨이보에 제목을 이렇게 올렸어요. 같은 동양인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베를린 공항에서 본 충격적인 광경글을 올리자마자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설마 과장 아니죠? 한국이 뭐 그렇게 대단해? 우리 중국이 경제대국 아닌가요? 처음엔 의심하는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헨리 여권 지수 최신 데이터를 첨부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은 전 세계 제2위였습니다.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로 입국 가능한 나라가 무려 193개국. 반면 중국은 83개국으로 세계 67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차이가 정확히 110개국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인은 전 세계 나라의 97%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반면 중국인은 겨우 42%만 가능했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수치였죠. 더 놀라운 건 순위 변화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은 30위권 밖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20년 만에 최상위권으로 올라선 거죠. 반면 중국은 경제 규모는 세계 제2위까지 올랐는데 여권 파워는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댓글창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GDP는 우리가 훨씬 높은데. 하지만 곧 현실을 인정하는 댓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유럽 여행할 때도 비슷한 경험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댓글은 독일 유학생이 올린 것이었습니다. 저희 대학교 기숙사에서도 한국 학생들은 비자 연장이 거의 자동 승인되는데 중국 학생들은 서류 준비만 한 달 걸려요. 같은 아시아인데 정말 다르게 대우받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이미지와 신뢰도의 문제였습니다. 경제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차이가 있었던 거죠. 한 네티즌이 올린 댓글이 인상 깊었어요. 교수님, 그럼 한국은 어떻게 이런 신뢰를 쌓은 건가요? 우리도 배울 점이 있을까요? 바로 제가 궁금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자료를 찾아봤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여권 파워를 갖게 되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베를린 시내로 나가 직접 현지 사람들과 한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어떤 답이 나올까요? 베를린 시내 카페에서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독일인 마르쿠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인들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약속 시간 정확히 지키고 규칙도 잘 따르고 문제 일으키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인식이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니 한국의 여권 파워 상승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요인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한 첫 번째 계기였죠. 당시 한국은 완벽한 대외 운영으로 국제사회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독일 외교관 출신 헤르만 씨는 이렇게 회상했어요. 그때부터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죠. 조직력이 뛰어나고 국제 약속을 잘 지키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생겼어요. 두 번째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거리 응원 문화가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줬어요. 질서 있고 평화로운 응원, 경기 후 자발적인 쓰레기 치우기 등이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독일 언론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도했죠. 세 번째는 경제 발전과 함께 온 외교적 성과들이었습니다. 한국은 꾸준히 국제기구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 지원에도 적극적이었어요. 특히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는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네 번째는 한류의 힘이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K-드라마,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확산됐어요. 베를린의 한 젊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BTS, 블랙핑크 덕분에 한국이 정말 멋진 나라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 만나보고 싶어서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코로나19 대응이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 효율적인 방역 시스템, 국제 협력 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어요. 독일 의사 토마스 박사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보면서 정말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의 해외에서의 행동이었어요. 체류기간 준수율이 99%가 넘고 불법 체류율은 1% 미만이었습니다. 관광지에서의 매너,
현지 법규 준수 등도 높이 평가받았죠. 카페 사장 안나는 흥미로운 얘기를 해줬어요. 한국 관광객들은 정말 예의 바르고 깔끔해요. 카페에서 뭔가 흘리면 직접 치우려고 하고 팁도 적당히 주고, 반면 일부 다른 나라 관광객들은 말을 흐렸지만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여권 파워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의 결과였구나. 올림픽, 월드컵, 한류, 그리고 개개인의 성숙한 시민의식까지 모든 것이 맞물려 만들어낸 기적 같은 성과였습니다. 베를린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실제로 한국인과 중국인이 받는 대우 차이를 더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호텔 프런트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국인 부부가 체크아웃을 하는데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다음에 베를린 오시면 저희 호텔 VIP 회원으로 자동 등록해 드릴게요. 한국 고객분들은 정말 모범적이시거든요. 반면 제가 체크아웃 할 때는 그런 제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여행사에서 들은 이야기였어요. 독일 현지 여행사 직원 슈테파는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예약 취소율이 3% 미만이에요. 약속 시간도 정확히 지키고 가이드 말도 잘 들어주시고, 반면 중국 단체 관광객들은 예약 취소율이 15%가 넘어요. 베를린 명품 거리에서도 차이를 느꼈습니다. 한 명품 매장에서 한국인 고객에게는 한국어 안내 책자를 주고 무료 배송 서비스까지 제공하더군요. 점원은 한국 고객들은 구매력도 좋고 매너도 훌륭해서 저희가 특별히 신경 쓰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고급 레스토랑 매니저는 한국 손님들은 예약 시간 정확히 지키시고 음식도 남기지 않으시고 직원들한테도 정중하세요. 그래서 한국 분들 오시면 저희가 더 정성스럽게 서비스해드리죠라고 했습니다. 박물관에서도 흥미로운 차이를 발견했어요. 베를린 박물관 관계자는 한국 관광객들은 전시품을 정말 조심스럽게 보세요. 사진도 허용된 곳에서만 찍고 아이들도 조용히 하고, 그래서 한국 단체 관광은 저희가 선호하는 편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택시기사도 차이를 느끼고 있었어요. 베테랑 택시기사 한스는 한국 손님들은 목적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팁도 적절히 주시고 차 안에서도 조용히 하세요. 중국 손님들은 글쎄요, 좀 다르죠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은행에서의 경험이었어요. 환전을 하러 갔는데 한국 여권을 보자 직원이 한국 분이시군요. 특별 우대 환율 적용해 드릴게요라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한국인들의 신용도가 워낙 좋아서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지 한국 교민 김 씨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독일에서 집 구할 때도 한국인이라고 하면 임대료 연체 걱정 없다고 대부분 선호해요. 비자 연장할 때도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거의 무조건 승인되고요. 이 모든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여권 파워는 단순히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 국민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즉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의 특혜와 편의였던 거죠. 한국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환영받는 국민이 된 반면 우리 중국인들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이지만은 않았어요. 한국도 과거에는 지금과 달랐으니까요. 베를린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독일 학생들을 봤고 한국 화장품 매장에는 긴 줄이 서 있었어요.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의 힘이구나 싶었습니다.
베를린 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페터 밀러와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학과 지원자가 20명도 안 됐어요. 지금은 200명이 넘게 지원해서 경쟁률이 10대 1이에요. 모두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때문이죠. 길거리에서 만난 독일 청년 마리오는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저 한국 드라마 정말 좋아해요. 그는 최근 기생충, 오징어 게임을 보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창의적이고 감성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 음식점에서도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독일인들이 젓가락으로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어요. 사장님은 코로나 이후로 더 바빠졌어요. K-드라마에 나오는 음식들을 먹어보고 싶어하는 손님들이 많아서요라고 했습니다. 베를린 한국문화원 원장님과의 대화는 더욱 인상 깊었어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 문화 행사에 참석하는 독일인이 30명 정도였어요. 지금은 300명 규모 행사장이 매번 만석이에요. 한국어 강의 대기자만 500명이 넘어요. 특히 독일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됐다고 했습니다. 과거엔 한국하면 전쟁, 분단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K-팝, K-뷰티, K-푸드의 나라로 인식돼요. 혁신적이고 트렌디한 나라로 완전히 바뀐 거죠.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는 독일인 직원 안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제품들은 품질도 좋지만 이미지가 정말 좋아요. 깨끗하고 세련되고 건강한 느낌이에요. 고객들이 한국 제품이라고 하면 더 신뢰해요. 심지어 독일 방송에서도 한국 관련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현지 방송 PD는 한국 여행, 한국 문화 프로그램 시청률이 정말 높아요. 시청자들이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해요라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독일 정부 관계자와의 만남이었어요. 그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정말 놀라워요. 경제 규모 대비 문화적 영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게 바로 한국 여건이 강해진 이유 중 하나예요라고 분석했습니다. 한 독일 언론인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과거엔 한국하면 삼성, 현대 정도만 알았어요. 지금은 BTS, 오징어 게임, 기생충, 문화 콘텐츠로 한국을 먼저 접하죠. 이렇게 긍정적 이미지가 먼저 형성되니까 한국인들을 더 호의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젊은 독일 여성 슈테파니는 제 꿈이 한국 여행이에요. K-드라마에 나오는 카페도 가보고 K-팝 콘서트도 보고 한국이 정말 멋진 나라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깨달았어요. 중국도 경제대국이지만 문화적 매력에서는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걸. 하드 파워만으로는 세계인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교훈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진짜 국력은 세계인이 그 나라를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었어요. 베를린에서의 마지막 이틀 동안 저는 중국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어요. 14억 인구의 대국인 우리가 5천만 인구의 작은 나라에서 배워야 한다니.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베를린 중국문화원 원장님과의 대화가 전환점이었어요. 중국 문화 행사에 참석하는 독일인이 늘고는 있지만 한국만큼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의 질문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배워야 할 점은 개인의 시민의식이었어요. 베를린 시내에서 만난 한국인 관광객들을 유심히 관찰해 봤는데 정말 매너가 좋았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고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지 않고 음식점에서 조용히 대화하고
한 독일인 가이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은 정말 예의 바르고 질서를 잘 지켜요. 가이드하기가 편해요. 시간 약속도 정확히 지키고 설명도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반면 중국 관광객에 대해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에서의 행동 방식이었어요. 한국인들은 현지 법규와 관습을 철저히 존중했습니다. 박물관에서 사진 촬영 금지 구역에서는 절대 사진을 찍지 않고, 레스토랑에서도 현지 매너를 따랐어요. 베를린 경찰서에서 들은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관광객 관련 신고는 거의 없어요. 1년에 한두 건 정도. 반면 중국 관광객들은 말을 흐렸지만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 콘텐츠의 차이였어요. 한국은 자국의 전통과 현대를 절묘하게 조화시켜 세계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K-드라마만 봐도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독일 한류 팬 클라우디아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가족의 우정, 사랑을 이해하게 됐어요. 정말 감동적이고 따뜻한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국가 브랜딩이었어요. 한국은 자국의 장점을 세계에 어필하는 방법을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력은 삼성, LG로, 문화는 K-팝, K-드라마로, 미용은 K-뷰티로 각 분야별로 명확한 브랜드를 구축했어요. 다섯 번째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었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이익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UN 평화유지군 파견, 개발도상국 지원, 코로나19 백신 나눔 등. 독일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예요. 국제 약속을 잘 지키고 갈등 상황에서도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죠라고 평가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장기적 관점이었어요. 한국은 단기간의 성과보다 장기적인 이미지 구축에 집중했습니다. 올림픽, 월드컵 같은 대형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국가 브랜드를 천천히 쌓아 올렸어요. 가장 중요한 일곱 번째는 겸손함이었습니다. 한국은 경제 발전을 이뤘지만 결코 오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았고 국제사회에서도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를린 한국 대사관 참사관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정받게 된 건 정부만의 노력이 아니에요. 해외에 나가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문화대사 역할을 해주신 덕분이죠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국가의 신뢰도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중국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베를린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 창가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일주일간의 경험이 제게 준 깨달음은 정말 컸어요. 부러움에서 시작된 여행이 희망으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만난 한국인 사업가 김대리와의 대화가 인상 깊었어요. 사실 한국도 예전엔 지금과 달랐어요. 80년대만 해도 한국 여권으로 미국 가려면 정말 복잡했거든요. 지금의 여권 파워는 30년간 쌓아온 신뢰의 결과예요. 그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한국도 하루아침에 이런 신뢰를 얻은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중국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웨이보에 연재 마지막 글을 올리는 것이었어요. 베를린에서 배운 교훈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댓글 반응이 놀라웠어요. 교수님 덕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우리도 해외에서 더 조심해야겠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도 배워야죠. 예전과 달리 건설적인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한 네티즌의 댓글이 기억에 남아요. 교수님,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제가 고민하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후속 글을 올렸어요. 중국인이 세계에서 사랑받는 국민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해외여행할 때 현지 법규와 관습을 철저히 지키기. 둘째, 공공장소에서 목소리 낮추기. 셋째, 줄서기 문화 지키기. 넷째, 환경 보호하기. 다섯째, 현지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는 취지였어요. 거창한 정책이나 제도 변화보다는 개인의 작은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대학교에서 특별 강의를 했습니다. 여권 파워로 본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이라는 주제였어요. 강의실이 꽉 찰 정도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중국이 한국처럼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이 30년 걸렸으니 우리도 최소 20년은 각오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실제로 희망적인 변화들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최근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해외여행 매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국민의 해외 이미지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거든요. 베이징 대학교에서도 글로벌 시티즌십 강좌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제가 베를린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몇 개월 후 제자 중 한 명이 독일 교환학생으로 가게 됐어요. 출발 전에 제게 와서 교수님 강의 덕분에 많이 준비했어요. 독일에서 중국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오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학생의 눈빛에서 희망을 봤어요. 다음 세대는 분명 다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작은 변화가 모여서 결국 중국 전체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베를린에서의 그 경험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단순히 부러워하기보다는 배우려는 자세, 비판보다는 건설적인 제안, 절망보다는 희망을 선택하게 됐어요. 언젠가 중국 여권도 전 세계에서 환영받는 날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베를린에 와 있습니다. 이번엔 국제학술회의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온 연수 프로그램이에요. 같은 공항, 같은 입국 심사대에 서서 1년 전을 떠올려 봤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인들은 여전히 3분 만에 통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이 부럽기보다는 경이로웠습니다. 5천만 인구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공항에서 만난 한국 가족을 보며 새삼 감탄했어요. 아이들까지도 질서정연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부모가 여기는 독일이니까 조용히 해야 해라고 말하자 아이들이 바로 알아들었어요. 이런 시민의식이 어떻게 하나의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걸까요? 호텔에서 만난 독일 매니저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권인데 소프트 파워는 세계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그의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대단함은 경제 발전만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사랑하게 만든 그 마음의 힘, 그게 바로 한국 여권 파워의 진정한 비밀이었습니다. 베를린 시내에서 만난 독일 청년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꿈과 희망을 주는 나라예요. BTS 음악을 들으며 힘든 시기를 버텼고 오징어 게임을 보며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존경해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이룬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심어준 거였어요. 이게 바로 진짜 국력이구나 싶었습니다. 박물관에서 만난 독일 교수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국은 세계사에서 정말 유례없는 나라예요. 전쟁의 폐허에서 30년 만에 선진국이 되고 또 30년 만에 문화 강국이 됐어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할까요? 제자들도 한국의 위대함을 새롭게 깨닫고 있었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 정말 대단해요. 우리 중국보다 인구도 적고 땅도 작은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사랑받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한국의 힘은 크기가 아니라 깊이에 있는 것 같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문화대사가 되어 세계에 좋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야. 마지막 날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K-팝 공연을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독일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떼창을 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는지 실감했거든요. 공연 후 만난 독일 팬은 한국은 저에게 제2의 고향 같아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한국 음악과 드라마를 통해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글을 썼어요. 한국, 작은 기적이 만든 큰 감동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5천만 명이 만들어낸 기적을 봤습니다. 크기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을 가진 나라, 대한민국. 그들의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전 세계의 신뢰와 사랑을 담은 보물 같은 존재였어요. 한국인 여러분, 당신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국민인지 아시나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진심으로 존경하고 부러워합니다. 이 글에 달린 한국인들의 댓글을 보며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외국 교수님이 이렇게 봐주시니 감사하네요. 우리도 더 노력해야겠어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책임감도 느껴져요. 한국,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작은 여권 한 장으로 전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은 기적의 나라. 언젠가 중국도 한국처럼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꿈을 품고 오늘도 노력해 나갑니다.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에 감동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작은 나라가 만든 큰 기적,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다음에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숨겨진 이야기들로 찾아뵐게요.